또 하나는 이 국회 산적한 현안들, 이 산적한 현안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실 아마 굉장히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제일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탄력 근로제입니다. 결국은 근로시간이 경직적으로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이 계속 문재인 정권이 집착하면서 사실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경제에 주는 사인, 경제에 주는 영향, 이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회생활 시작이 판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 네. 뭐 개개 사건이나 개인에게도 판결은 그야말로 영향력이라든지 그게 정말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원내대표가 되신 나경원 의원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요, 요즘. 그걸 좀 마감하고 제대로 함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훌륭한 정치적 판결을 내놓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의 한 당원이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것이죠. 누구나 입당의 자유가 있고 탈당을 강요할 수 없고 출당도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개인의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대한민국 떠나라 이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저의 당인데 왜 탈당을 합니까?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오직 이재명, 제명, 이재명 출당, 이재명 탈당에 관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지도부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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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 셀프 당원권 정지를 한 셈이죠. 민주당은 징계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양측의 셈법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셀프 당원권 정지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징계 유보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양측의 셈법을 좀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 의무에만 충실하겠다. 우리 당 원팀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촛불 소명을 소행할 더 강한 당이 되길 바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백의종군을 수용한다.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기대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갈등을 봉합한다. 이재명 지지자들과의 갈등을 이제 봉합한다. 대선 주자급 자산을 지킨다. 그리고 무죄 시의 이미지가 상승할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려는 당의 이미지 실추, 또 지지율 하락 우려, 친문, 친이의 당내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 또 유죄 시에 당 입지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있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그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요청을 했고요.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요청에 따라서 최고위가 이를 수용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징계는 내리지 않지만 사실상 당원권 정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확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뭐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예단해서 할 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일단 끌어안고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뭐 이재명 지사가 빨리 했던 예측을 빨리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제 부인은 불기소 당하고 그렇죠. 본인은 예. 기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빨리 자기가 어떤 백의 종군한다라는 당의 SOS를 쳤고 또 당도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빨리 그것을 받아서 최소한 갈등과 잡음을 좀 줄이는 데는 일단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그 갈등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이제 선거 관련된 재판은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좀 숨지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간은 가야지 완결이 되는 거니까. 차명희 전 의원님은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시면 저 인도에서 동물원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전부 싣고 저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랑이하고 얼룩말하고 그다음에 개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살아났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남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민주당의 그 이재명 지사 입장은 이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이라는 배에서 자기를 안 내리고 이거를 자기가 여기서 버티면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만 두고 봐라 이제. 힘 빠지면 바로 이 배는 내가 접수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당원? 아니 당대표 빼면 다 평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일단 안 나가면은 이재명 지사는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영화는 있고 동물원이 다른 나라로 지금 이사를 가는 상황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안 내린다 배에서. 그렇죠. 안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있는 다른 분들 여기 있는 김용주 의원이나 여기 김경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찝찝할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산전 아마 찝찝할 겁니다. 그게 왜 찝찝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1년 후, 2년 후가 걱정되지. 법리적으로 아니 왜 우리 후보가 만약에 무죄가 돼서 뜬다면 대선 후보가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찝찝해야 될 이유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내 체질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동력을 만든다면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게 찝찝해야 될 이유가 뭐가 김용주 의원은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산전수전 안 겪은 사람 있어요? 차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산전수전. 이제 노인 변호사랑 같이. 저는 이게 일종의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사가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권리 행사를 당원으로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이거를 수용하자 이런 의견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좀 모아주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요. 부창부수 같아요. 바로 하다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백의종군하겠다. 아유 당연히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재명 지사 측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이제 해경궁 투입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소를 안 할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제출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그 특별한 증거가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계정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것이었다. 그래서 그건 인정했는데 본인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검사 사칭 부분은 기소할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거는 무리한 기소다라고 판단하고 결국 친형 강제 입원 쪽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법리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당에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당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실추됐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봉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시간을 당신에게 주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일단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죠. 좋은 의미로. 네. 백의종군이라고 하지만 내려놓은 게 별거 없거든요. 뭐 대의원, 뭐 중앙의원, 당무위원, 처음 들어보는 참 좋은 지방 정부위원회 위원,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받은 거는 사실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 기소만 돼도 파면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기소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기소한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법률 전문가인 그 엘리트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없는 것으로 묻어두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KO승은 아니더라도 완벽한 판정승을 거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네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나 이제 법정 싸움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대법원까지. 원래 3심까지? 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요. 6개월, 3개월 해가지고 최장 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반한 이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법원인데 재판 늦게 하는 게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인데도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선거법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1년 더 걸린 것도 있다. 그런 얘기. 2년 걸린 것도 있고. 2년까지 걸린 것도 있어요? 이거 끝나봐야 알겠네요, 정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법정 싸움 벌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법정 싸움에서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본인은 법리 다툼에 승산이 있답니다.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법리 다툼에서. 그럼 하나만 해요? 검찰은 3개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환 전 후보가 해경궁, 김씨 문제, 여배우 스캔들 문제, 재정 신청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우선 첫 번째, 사실관계 정확히 소명 승산이 있다.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좀 따져주십시오. 법리 다툼에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내일 입장 발표를 한다는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업무 범위 아닌 일을 시켰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근데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는 PD가 검사 사칭한 것이다. 억울하게 연루된 것일 뿐이다. 검찰에선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관련이 없다는 건 허위라고 본 겁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사용처를 지역시설로 정한 만큼 시민의 몫으로 환수 표현은 문제가 없다. 검찰은 해당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 이익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승산 있다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은 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백군기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예. 최근에 의미 있는 결정을 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조금 선거를 갖다가 하다 보면 예. 광고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그렇죠. 갖다가 홍보. 팔 때 이 예. 볼펜이 좋은 거다라고 조금 더 과장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또 과장 정도 한 거면은 괜찮다라고 검찰이 그 이야기를 그 불기소 이유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대장동 건도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그걸 기소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적지 않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유죄 판결 받은 그 대법원 판결도 제가 찾아보긴 했지만 사안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그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럼 그건 이 지사가 승산 있다로 보신 거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PD 관련한 그것도 그 유죄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검사 사칭 의혹?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제 이거 벌금형을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받았던 거는? 그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재명 들여다보면. 지사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어떤 예.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내가 억울한 걸 당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선고하는 과정에서 해명한 것일 뿐이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고 아주 사소한 그 금액만 가지고도 그 벌금형 가지고도 직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100점 맞아야지 이게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거지 알아들었어. 90점만 맞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저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지사 측에서는. 승산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없지 않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보건법에 의하면은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뜬금없이 일반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도 해당 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은 사람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나는 이런 내가 쓴 진술서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그다음에 원래는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가 같은 그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이재명 지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거 쉽지 않네요, 진짜. 노예희 변호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 아니, 전문가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있죠. 이 문제가는 제가 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우린 정치인이니까 이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데 혹시 옛날에 벌금 문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또 7만 원 이야기 700만 원. 700만 원. 예. 아니 근데 제가 보면 이래요. 지금 김부선 씨 건이나 해경군 김 씨 건이 사실은 더 민감한 건데 이 부분이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은 알턴이가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또 표현이 재밌긴 하네요. 그렇죠? 알턴이가 빠진 거 같긴 빠져버린 거예요. 하겠네, 그거 진짜. 얼마나 시원해요. 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모양 두 개, 이빨 두 개 빠진 거면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이 자체가 이분한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원하게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재명은 끝났다. 사실은 세간에서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볼 때는 형 강제 입원시킨 거라는 그 혐의. 이거는 제가 700만 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규제를 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는 게 불안하다니까요. 이것도 이재명 지사는
해볼만 한 거예요. 해볼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어? 자기 직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직권남용이냐, 직무내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해볼 만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얼마 전까지는 완전 끝났다고 했는데. 아닌데요. 나 오늘 듣다 보니까 또 정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예. 또 지금 정 변호사가 좀 얘기했지만 이 선거법 관련은 있잖아요. 예. 상당히 있잖아요. 이 아주 선거법에 걸리면 확실하지 않으면. 예, 선거법에 걸리면 큰일 나지만 이게 또 보면은 재판도 막 오래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또 그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볼 땐 이재명 지사 오늘 밤 다리 쭉 뻗고 잘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진짜로. 뭐 나중에 결과야 어떻게든 간에 거의 뭐 절망해서 살아났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그전에도 발 뻗고 잤을 것 같은데요. 못 잤지. 자기가 오죽하면 내가 이 부분은... 저기 막 인터넷 SNS로 4가지가 없었다고 스스로 시인을 할 정도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발을 안 뻗고 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선은 본인 발 관리나 잘하세요. 발이 보이기는 하나? 뭐 그렇습니다. 2004년, 2012년 이때 그동안에 그 이재명 지사가 여러 선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해명을 해왔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 선거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치열한 법리적 해석과 공방을 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정리를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가지 물론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최근에 나타나는 어쨌든 해경군 김 씨 문제라든지 김문순 씨 문제를 봤을 때 핵심적인 증거 없이 검찰이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는 이것은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 때 이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뭘 했는가 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는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얼마나 소모적 논쟁을 계속 끌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번 말씀 듣다 보니까 노 변호사님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등한 의무에만 충실하겠다. 의무에만.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당 원팀 정신 흔들려서는 안 돼.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촛불 소명을 소행할 더 강한 당 되길. 이러면 거의 그 무슨 원내대표나 당대표 출마. 저는 아까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호랑이의 이해가 돼요. 생각이라니까요. 가끔 귀 기울여 들을만한 것 같아요. 차 의원님 말씀도. 아니 정치 분야는 제가 전공이에요. 조금만. 네, 맨날 틀리시던 것 같은데. 말씀으로 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대장동이나 검사 사칭권을 기소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했었었는데 그걸 집어넣은 것은 일부러 빨리 재판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지금 기소를 한 거라서 1년 안에 재판을 모두 다 끝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일부러 저런 것을 집어넣은 건 아닌가. 공직선거법을 걸어서. 왜냐하면 강제 입원 그것만 집어넣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갈 때 사실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사직이 끝날 때까지도 저게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부러 조금 검찰이 이제 집어넣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그 대장동이라든가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무죄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요. 핵심 포인트는 대면 진단 불이행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성남지사든 누구든지 간에 시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강제로 누군가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보건소 소장이나 의사들의 말인데 문제는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해당 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대면 진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장한테 혹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 그건 강요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 보건소장이라든가 보건과장의 주장은 그거는 2001년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고 그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은 변호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이고 우리를 그렇게
대면 진단하지 않고 그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강요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게 좀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이걸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 세 번째는 왜 그렇다면 지금 참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왜 그동안에 불기소되고 무혐의 되고 아무 문제 없게끔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와 관련된 소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강제 입원이 됐다면 그때. 그러니까 강제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입원이 없는데. 됐다면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난 중간에 그만뒀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러다 그만두는 보니까- 거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난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자꾸. 아니, 좀 두고 이재명 봐야지 또 지사가? 이제 또 검사들이 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왜 조폭 의혹을 받는 사람을 이재명 지사가 은수미 시장한테 소개해서 은수미 시장이 뭐 어떤 공짜로 기사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은수미 시장은 기소당했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소개했던 사람은 그거 왜 거기서 기소를 안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은수미 시장이 무슨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런 사람을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아니 조폭한테 이제 공짜로. 운전기사를 그러니까 조폭한테 운전기사를 공급받아서 그게 무형의 이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은 근데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세요, 얘기를. 왜냐하면 솔직히 차 의원 불안해요. 자꾸 이상한 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잘못했다 또 공격에 700만 처하려고 원 이것만 얘기하자니까요. 아니고 해경군 김 씨하고 여배우 스캔들 재검토해달라고 뭐 김영환 전 후보가 재정 신청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전망을 좀 두 분 변호사 껴주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짧게는 6개월 동안 그리고 길게는 8개월 동안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 해경군 김 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어제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배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기소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김혜경 불기소에 실망한다. 그리고 법원에 재정 신청하겠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 요청을 하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재명 지사 측은 해경군 김 씨 의혹은 실체가 없다. 재판으로 가도 문제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저는 뭐 재정 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사실은 재정 신청을 받아 주어야지 이제 제대로 다시 또 사건화가 되는 건데. 네네네. 검찰이 전부 다 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불기소했던 것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경군 김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오늘 확인을 한 것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KHK 631000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하고 이제 같다. 근데 다음 아이디. KHK 231000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똑같이 그런 걸 물어보아도 그런 관련된 Gmail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HK 631000이 아니라 231000을 집어넣어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계정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특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핸드폰이나 로그인 그 기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재정 신청 법원에도 이게 들어갈 텐데 과연 그거를 받아주겠냐는 거죠. 그건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그것도. 그럼 정 변호사님은? 네, 재정이라고 한 말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을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제일 속타는 게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해줘야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그 가해자 벌 주라고, 난 그렇죠. 피해자라고. 그런데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뭐 헌법 소원도 하고 항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재정 신청이라는 게 확대가 돼가지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해달라. 이게 재정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그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재정 신청을 특히 이제 후보자가 그 재정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잖아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 왜냐하면은 이런 의혹이 계속 그 회자가 되는 것이 불리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간 번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경군 김씨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죄가 될 걸로 봐서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갖다가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걸 오랫동안 본 건 경찰이었단 말이죠. 6개월 기간 중에 적어도 5개월 동안은 경찰에서 열심히 이걸 갖다가 봐가지고 나름대로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검찰이 이렇게 쓱 보고 이거는 뭐 기소거리가 안 되네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소로 올라갔다가 이걸 갖다가 안 했다가 혹시 법원에서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재정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한데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김영환 전 의원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시간도 벌고 혹시 플러스 알파로 기소가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요. 이런 취지로 재정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관련해서 세상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이 여배우 스캔들 아니겠어요? 여배우 스캔들. 근데 이것은 막상 그냥 한때 스캔들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선 이제 씨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증거 넘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사진 한 장 없었다.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세요? 증거 차고 넘친다. 승소에 자신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놓고 검경에 출석해서 이재명 법정 세울 것이다. 날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독든 시뻘건 사이다 조심해야 한다. 전 빼느라 수고하셨어요. 뭐 이래가면서 SNS 공격하다가 변호사 강용석과 함께 이재명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부선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김 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다.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3자 진술도 없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현재까지 당사자는 현재까지 입장 표명한 게 없고 SNS도 한 달째 침묵 중입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 오늘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저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저기 지하가 옛날에 슈퍼였는데 지금 이사 갔어요. 근데 이재명 씨가 저기서 맥주하고 과자 뽀시래기하고 제가 그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 하나만 사오라고 그랬는데 손 크게 한 통을 사다 주신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재명이 2번이나 보호해줬어요. 왜? 서로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정말 고백하건대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나라고 why not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why not? 저 변호사님.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정도 얘기 듣고 사실이 아니면 그냥 펄떡펄떡 뜰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를 하든지 뭐 무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근데 사실 두 분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적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가요? 그와 관련된 증거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본인이 입으로 떠들어도 사실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예.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뭐 공지영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나오게 된 그 증거라고 하는 것마저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니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관계가 무조건 김부선 씨 말이 거짓이라는 걸 말해주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침묵하다 깰까요? 언젠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무조건 앞으로 계속 침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뭔가 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강효석 변호사 나오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1년이나 본인이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중간쯤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타임이 되면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 또 않고 그래.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민들의 감정을 낭비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하고 법적 진실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김부선 씨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웬만하면 맞는 말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게 은밀한 남녀 간의 관계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부선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증거조차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 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굉장히 저는 찝찝해요. 근데 저는 이 조혁진 변호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변호사 맞아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실제 분명하게 실체적 진실하고 법적 진실은 다르기 때문에 법적 진실에 어떤 예컨대 뭐 녹음이나 아니면 징표나 하는 객관적 증거 말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정황 증거 있죠.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컨대 김부선 씨가 어떤 아까도 쭉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느냐. 이게 판사의 어떤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로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뭐 그럴듯하다고 뭐 그래서 그걸. 최근에 그래요? 있었던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치 사건들 봐요. 정황 증거가 갖는 영향력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남녀 관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황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혁진 변호사한테 못 맡기겠네, 법률. 하여튼 이 정황 증거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맡길 일 있어요? 아니, 오해받아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아니 누가 못 맡기겠다고 이제 저는 뭐 그럴 일도 없으니까. 남의 영업을 방해하시는. 아니 이거 아니 이분이 저분한테는 토론을 못 맡기겠는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아마 김부선 씨가 지금 이런 정황 증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쭉 그 얘기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조금 제가 볼 때 아마 조만간 강용석 변호사 면회 갈 시간이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정황 증거도 정황 증거고 아까 우리 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실은 적법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정황 증거가 많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이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추상적으로 연예인과 관련된 뭐 스캔들이 있죠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만약 많이 하는 것 같자게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토론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부러 제 스스로가 저는 먼저 나는 전혀 어떤 여자 연예인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게 나의 어떤 평생의 내 스스로의 어떤 장점이고 자부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다든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과연 그게 죄가 되느냐부터 근본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현재 정황 증거상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말하자면 상황 증거로도 맞이할 수 있는 정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은 차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정황 증거 가지고도 간접 증거 가지고도 유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중요한 거는 증거가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김부선 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증거가 넘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넘친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상한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보자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의 이야기가 다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황 증거는 결국 신빙성에 의해 가지고 그 효력을 갖다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게 효력이 없다. 눈 녹듯이 그냥 쫙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건 은밀하게 끝내든지요. 그렇잖아요. 개인이든 뭐 더더군다나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괜한 의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걸 확실하게 풀어주지 못하면 그거는 그 책임은 분명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또 사람이 살다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지가 딱하게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윤장현 전 시장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이 문자 전체적 맥락은 덕담 수준이다. 뭐 공천을 바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는데 여러분의 시각. 자, 검찰이 공개한 사기꾼 문자를 보면 사기꾼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이용섭과 통화해서 주저앉혔다.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 대표에 신경을 좀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면 공천 대가성이 의심된다. 검찰은 이렇게 본 거고 그에 대해서 윤장현 측이 공개한 사기꾼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근데 시장님과 공범이라고 몬다. 사기는 5년이고 공천 알선은 3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 사기범을 회유하고 협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공천 사건으로 몰아가서 수사가 불공정하다. 법원에 소명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 조서의 서명 날인을 지금 거부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단락적으로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의례적인 덕담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가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련의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은 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소할 어떤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기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법정에서 그런 다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현재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냥 채용 비리 부분도 인정하신 겁니까? 네. 그 돈을 중간에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은 아니고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다른 그런 소득이 없이 연금 82만 원만 받고 살아가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예, 저는 윤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그 부인이 사기 행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애당초 본인이 거의 컷오프 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그 일정 정도의 희망을 바라는 정도가 자기 공천이 아니라 한번 레이스라도 해주게 했으면 하는 그런 미련이 있었어요. 체면이라고. 예, 그래서 그게 저는 약한 의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광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전략 공천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가 전략 공천을 해줄 것이다. 그것도 현 후보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현 영부인도 아니고 또 실제로 친노와 친분도 다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본인의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상태가 현재 광주 공천은 누가 봐도 힘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공천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네,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공천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할 의사, 공천과 관련한 이 돈을 받을 의사,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전 광주시장이었고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공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확정적이었느냐. 아까 이제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의지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가요? 그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죠.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동상이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거래 당사자 간에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노 변호사님 그 조서에 서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안 해도 되고요. 조서에 서명 안 한 것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명을 본인이 스스로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다. 만약에 본인이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서 서명 않고 재판 가도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라 합니다. 혼내주고. 근데 이제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또 못하죠. 높으신 분들한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할 수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44조에 반드시 피의자는 조서를 쓰면 서명 날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헌법적으로 묵비권도 보장이 돼 있는데. 그렇네요. 아니,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뭐 말한 거 내가 이거 증거 능력 인정 안 하겠다. 이럴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설령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한 거지만 나 서명 날인 안 할래. 그래서 이거 없던 걸로 할래.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그 조사를 했던 그 검찰은 헛수고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장현 전 시장이 앞으로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무죄가 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인정이 된 거니까 그에 해당한 형사처벌은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제 망신은 어쨌든 당할 대로 당한 거고 솔직하게 인정을 갖다가 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점점 차 의원님. 그 이제 지금 쟁점이 이거 아니에요. 이 윤장현 시장이 그 사기범 여자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그 상대가 이제 권영숙 여사인 줄 알고 문자를 받으면서 이 여기에서 그 일정하게 무슨 뭐 인사 공천에 관한 청탁이 오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윤장현 시장은 나 그런 거 없다 그냥 덕담만 주고받다 그랬는데 이 그림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청와대 있죠. 덕담 주고받을 상대도 아닌데. 청와대 갔다만 와도 그거는 인생에 사실은 영광이고요. 청와대하고 무슨 누구하고 안다고만 해도 그게 엄청난 힘이 되고 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윤장현 시장이 저도 옛날 청와대 갔다 오면 청와대 그 냅킨 이렇게 집에다가 모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근데 가슴에 손을 얹었어. 뭐 하여튼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덕담만 주고 받으면서도 이거는 자기의 엄청난 힘이 된다.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 나를 선택한 거다 이거는. 저희 이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변호사들 뭐 복잡하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걸요, 그죠? 이게 청와대하고 일단은 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주고 받고 안 하더라도 이미 청와대하고 이렇게 덕담 주고는 것 자체가 보니 상당한 힘을 기대한 거라는 걸 재판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이거. 넘어가죠 이제 마무리. 예, 됐죠? 그리고 압도적 표차로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오늘 제가 초대해서 만나봤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이 이제 좀 안정이 될까요? 그 전직 원내대표가 여당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였고 신임 대표는 나경원 의원인데 대야 관계 예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끝에 원내 지휘봉을 잡은 나경원 대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까?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 들깨 정신으로 쉼없이 달렸다. 여당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 삼수 끝에 당선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고생이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 압도적 승리로 개파 종식을 하겠다.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함께할 수 있다. 여당과 협상에 과감하게 도울 건 돕겠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세습 문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홍문종 의원은 아시는 대로 친박계인데 나경원 당선으로 탈당 원인이 제거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네. 탈당 원인이 제거되고 있어서 친박은 안 나간다. 당 지킨다. 이런 얘기고 구친박계는 김병준 빨리 짐 싸고 집에 갈 생각 하세요. 이런 말도 나오고 조강특위는 이르면 14일에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를 한다는데 김병준 비대위와 마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김승태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집권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승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여야 관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뭐 민생을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좀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요새 사실 조금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여당이 그때 역할을 잘 하시면 이러한 부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청와대나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시지 말고 이렇게 할 말씀 하시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 바로 정당 아닙니까? 그 역할 해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지금 대야 관계 예상을 좀 먼저 해주실래요, 차 의원님? 예.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게 쓰다 말았는데. 예. 예. 나경원 의원의 성향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되게 보면은 상당히 그 원론적이에요. 예. 그 본인이 자기 의사를 표명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예. 입장을 이렇게 좀 뭐 유연하게 뭐 좀 쉬게 하거나 예. 뭐 일정하게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 여당 쪽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이 상당하게 버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당이 볼 때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로 하면 상당히 오른쪽인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타날 거고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그 여당과의 어떤 그 협상이나 투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선되도록.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서 본인의 정치력을 아마 지휘봉을 쥔 거 아니에요? 이제 1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아마 이 1년 동안에 아마 그 본인의 정치력이 이제 시험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이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아까 김성태 전 대표 말대로 여당이 김성태를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당선되면서 당내의 어떤 역학 구도가 상당히 바뀌는 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뭐 친박이 똘똘 뭉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국당은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친박 한 10명, 그다음에 비박 10명, 중간에 한 60, 70명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선 재선. 아까 좀 만나 얘기해봤더니 예상했대잖아요. 이 초선 재선이 지금 흐름, 소위 말하는 국민과 당원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뽑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비박 같은 건 안 되겠다 하면서 좀 친박 쪽으로 지금 기우는 거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도 그쪽이 아니었는데 거기 이렇게 얹힌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비박의 어떤 당내 영향력, 사실은 당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당내 영향력들이 상당히 위축될 거다. 특히 비박의 수장인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위축될 거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오늘 아까 나와서 인적 쇄신 관련해서 조강특위 관련해서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 얘기를 늦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바람이 그렇게 그 속마음이 나온 거죠. 원내대표 되기 전에 그 문제가 정리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 되는데 내일 모레 이제 인적 쇄신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를 지지해 왔던 친박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컷오프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안고 가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런 것을 해서 달리 표현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호랑이 등에 타 있지만 이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레이스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는 방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법조인이고 특히 판사 출신은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렇죠. 나긋나긋하지 않습니다. 당장 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먼저 의원 정수부터 정해야 된다. 완전히 판을 다시 가져가겠다. 저는 그것은 뭐 전략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자기 위주의 페이스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지켜볼 만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 없는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속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일단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뒤에 더 물러서 있거나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금 승부수를 갖다가 던진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수도 4선이고 나이도 굉장히 동안이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중책을 맡을 나이도 되긴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성태 전 대표에 비해서는 더 자유한국당스러운 분이 되신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험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간단치 않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제가 느낌으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나경원 대표가 대표로서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여성 첫 원내대표인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로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김학영 의원 라인하고 사실은 친박 라인하고가 이제 싸워서 이겼다, 친박 쪽이 이겼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촛불 집회 이전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법조인 출신인데 저는 법조인 출신은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정치를 하는 분들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 자체가 다르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한꺼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조용하게 뭔가 품격 있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한계가 거기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비대위하고 마찰이라든지 인적 청산 문제는 아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 의원은? 글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대위가 일정하게 나경원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가 예컨대 무슨 뭐 친박 수장을 뭐 잘라낸다든가 이런 거를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유감이네. 좀 아까 정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나 의원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정계 개편의 폭이라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급무사를 탈 수도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큰 폭의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수 재편의 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어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저기 시대적 필요성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 얘기가 뭐 한국당이 좀 더 자유한국당스러워졌다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그 정계적 개편도 그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아니 별로 좋은 뜻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스러워졌다는 거를 좀 이상하게 좀 해석을 하는데 그 당연한 걸로 이상하게 해석해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 정당이 존립할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오늘도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 8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친구들처럼 제 꿈은 아직도 우주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레시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죠. 여행은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의 꿈은 소중하기에 드림플러스가 당신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화 Release Nardam. Release Nardam. 위대한 승리는 시간을 즐기는 자의 몫이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늘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 GP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호 점검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방문한 건 65년 전 정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 지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과 수서 고속철도 SR 간 통합 여부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주한 책임 교수가 공식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고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초파리가 끓는 주차장 바닥에서 냉동 오징어를 해동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재료와 음식들은 모두 학교로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엄중하다며 부총리 중심의 원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7일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직접 확대 경제장관 회의도 주재할 계획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설립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세입자 신분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 유치원이 꽤 많습니다. 워낙 100명의 월 1,000만 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는 불법 사립 유치원 100회를 MBN이 고발합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철수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설을 더 쓰지 못하게 파괴를 잘 했는지 살펴보는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방문한 건 65년 전 정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솔길 중간 지점에 대형 황색 깃발이 보이는데 바로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약속 시간을 맞춰 이곳에 모인 남북 상호검증단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윤명식 대령입니다. 남과 북은 각각 11개 조 77명, 모두 154명으로 이루어진 검증단을 구성해 서로의 GP 불능화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남측 검증단이 북측으로 넘어가 11개 GP의 화기 철수 여부, 지하 통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하경도 조사를 위해 남측 검증단이 지하 투과 레이더 등 특수 장비를 동원했지만 북측은 불편해하지 않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측으로 내려와 우리 측 GP 11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호 검증 작업은 쉬는 시간마다 남북의 환담이 끊이지 않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각자의 GP를 방문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도 GP 상호검증 진행 상황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GP 시범 철수 과정에서 나온 시설물 잔해를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로 한때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했었고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은 뒤에는 모습을 감춰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1924년생인 김성애는 원래 김일성 주석의 비서였지만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이 사망하자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후 김정숙이 낳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경일을 키웠고 김일성과의 사이에선 김평일 주체코 북한 대사를 낳았습니다. 의붓아들인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 권력 전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사망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김성애 사망에 대해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성애 사망 관련 보도 나왔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성애 사망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이 있고요. 김정일과 김성애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래서인지 북한 내에선 김일성의 부인으로는 김정숙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사령관 동지의 옷을 빨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에 품어 말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애가 사망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해 2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살 과정에 베트남 녀석을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건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김정남 암살의 배후였다고 자인을 하는 거니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배낭을 메고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김정남의 뒤로 한 여성이 달려와 순식간에 손으로 얼굴을 감싼 후 사라집니다.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 무기인 VX 신경 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겁니다. 붙잡힌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측은 북한 남성들이 몰래카메라 촬영이라고 속여 참여했을 뿐 살해 과정인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 역시 북한인 4명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지만 당시 북한은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최근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 여성을 사건에 끌어들인 걸 놓고 베트남 정부가 외교 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이 마지못해 비공식적으로나마 사과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암살 사건의 배후임을 인정한 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 시작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재판 중인 베트남 여성이 사형 등 중벌에 처해질 경우 베트남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는 걸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 이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해경군 김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에 대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모킹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후보는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 지사의 일부 혐의도 재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 생중계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영화를 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이 또 다른 전개를 맞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한 이 지사의 백의종군 의사를 받아들인 건데 사실 속내는 복잡합니다.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해경군 김씨 사건이 불기소 처리됐으니 굳이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부담이 됐던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과 당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견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당원권 행사는 정지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 못지않게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분의 불씨가 됐던 해경군 김씨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본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역시 민주당의 자체 징계 시효인 2년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최근 지지자들이 징계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등 갈등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은 물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가 탈선하기 직전 30분간 기장과 관제사 또 관제원들의 대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멀쩡한 곳에서 오류가 떠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결국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상이 감지된 건 탈선 사고 28분 전인 오전 7시 7분. 강릉기지 관제원이 청량신호소 21호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자 서울 구로의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큰일 났네 이거라고 말합니다. 5분 뒤 구로 관제사는 수신호를 준비하고 초기 대응팀을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구로 관제사가 사고가 난 806 열차가 강릉역에서 나가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다고 응답합니다. 실제 고장난 건 서울 방향의 선로 전환기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강릉 차량기지 쪽 선로 전환기가 고장난 걸로 파악한 겁니다. 806 열차의 기장은 강릉역에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등이 떴다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7시 30분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결국 5분 뒤 시속 105km로 달리던 열차는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서 탈선했습니다. 기장은 철도 강릉 806 이상 열차가 탈선했다고 보고했고 강릉역 관제원은 믿기지 않는 듯 탈선했다고 했습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했다면은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차를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 그 관제사와의 통신 내역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조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진짜. 28분간 서로 연락만 했을 뿐 뾰족한 대응 없이 허둥지둥 하는 사이 KTX 탈선이라는 최악의 열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실 코레일은 다른 일, 수서고속철도 SR과의 통합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회의를 보면 마치 통합으로 미리 결론을 내고 있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사실 수서고속철도를 따로 만든 건 서로 경쟁을 하라고 한 건데 코레일의 용역을 맡은 연구소장은 경쟁은커녕 코레일이 적자니까 합해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회의록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데 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 연구 용역의 책임자인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김태승 원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김태승 원장이 일방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발언을 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이 지난 9월 열린 2차 회의에서 SR이 출범한 지난해 코레일이 적자를 봤다는 걸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레일과 SR 통합을 넘어 철도시설공단까지 통합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록을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이처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은 지난달 5일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차 회의 날짜를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통합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알릴 예정이었던 3차 회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피의자가 된 윤장현 전 서울 광주시장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질 않거든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범 김 씨가 지난 11월 초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죽을 죄를 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공범으로 몰고 있다라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입에서 나올 말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할 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까지 합니다. 구속을 직감한 김 씨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사기범에게 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이 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과 윤 전 시장 측 모두 불합리한 수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검찰은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음주와 흡연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놓고 특혜다 아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7년째 보석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근 음주와 흡연 장면 등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쟁점은 보석 취소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암 환자 현황을 제시하며 이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걸어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을 의식한 듯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재벌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며 동정론까지 펼쳤습니다.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온 이 전 회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거세진 황제보석 논란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6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약과 벌레에 깃털까지 나온 식자재를 납품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납품한 곳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소만 점검을 했지 여기에 음식을 납품하는 곳들은 거의 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김치 제조 공장입니다. 배추를 얼마나 절였는지 시꺼매진 물 여기저기서 벌레마저 발견됩니다. 보통 3번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버려요. 근데 왜 안 버렸냐고요? 죄송합니다. 김치를 만드는 기계에선 깃털이 나옵니다. 배추 말입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새털 같은데. 새털이네. 이번엔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입니다. 외부 주차장에서 해동 중인 냉동 오징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녹여서 바닥에 이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게 있고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잔뜩. 이곳 경기도 안양의 한 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건 다시마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표시했는데 이렇게 비위생적인 음식 재료들은 그대로 학교 급식으로 납품됐습니다. 경기도가 비위생 학교 급식 납품업소 31곳을 적발했습니다. 많이 당황해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업소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네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A 경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200만 원을 준비하면 되는지 묻자
경찰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음주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건 지난 1일 오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운전자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사고 조사를 맡은 A 경위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됐는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주면 음주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단순 음주로 하면은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제안은 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진짜 구속이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고 교통조사 과장할 때 연담을 하더라. 경찰관이 이렇게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 처리해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자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젯밤 강남의 한 빌딩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판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애초 도면과는 다르게 설계된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퇴거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지하 7층, 지상 15층 오피스텔 건물. 1991년 준공돼 30년 가까이 된 이 건물의 2층 주기 등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살짝 손으로 긁었을 뿐인데도 가루가 부서져 내리고 이어진 철근의 상태도 고르지 못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부여한 안전등급은 붕괴 위기 수준인 최하위 2등급. 핵심 원인은 도면과 다른 설계에 있었습니다. 시공 자체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력 자체가 한 20% 이상, 20%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나 점검했지만 건물 자체 확인, 유관 점검에 그쳐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건물 관계자가 강남구청에 이상 징후를 신고했지만 일상적 문의였다며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건물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입점 운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입주민들은 퇴거 공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답답했죠. 나가라는 건지 뭐 안 나가도 된다는 건지 나가라고는 하는데 뭐 출입은 제한 안 하고. 부랴부랴 구청은 오늘 밤 자정까지 퇴거를 공식 요청하며 이전 사무실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이전 비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여학생들을 놓고 몰래 남학생들이 경매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데 여학생의 외모에 순위를 매겨서 여학생과 성관계를 할 사람을 투표로 뽑기도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남학생들 11명이 모인 카톡방입니다. 지난 8월 2018 경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경매 대상은 동아리 여학생 8명.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술을 많이 마셔 낙찰을 받는 방식인데 낙찰을 받으면 그 남학생만 여학생과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말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외모 순위를 매기고 심지어는 자고 싶은 여성을 쪽지에 적어 내기까지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카톡방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공개하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긴 했지만 이제 다시는 저희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고 공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동아리 안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매년 되풀이돼 왔습니다. 신입생 입장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물론 이게 올바른 그런 관습은 아니다라고는 다들은 알고 있어요. 폐쇄적인 단톡방에서 또 한 번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원화 100명에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임대 유치원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과 운영자가 같아야 하는데 아니어도 괜찮다.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임대 유치원을 해라 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전문 브로커가 횡행할 정도지만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해 교육당국은 설립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이에게 유치원을 임대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건물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17년 5월 해당 유치원의 불법 임대차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불법인 임대유치원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임대유치원을 운영했던 현직 사립유치원장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속을 안 해서 뿐이지 지금 만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문의를 해보니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2억에 월 500. 그거 나갔어요. 되게 쇼콜이 좋아갖고 저렴하고 한 이틀 만인가 나갔죠. 워낙 100명만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귀띔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애들 100명에 1,000만 원. 네. 유치원 원장 봉급이 그래서 1,000만 원 그래야 한 달에.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단속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며 실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임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교육당국의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임대 유치원의 문제는 불법 운영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이 돈벌이 수단이 됐으니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 조작이 만연한 겁니다. 민경현 기자가 내부 제보를 전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아무 제약 없이 운영되는 임대유치원은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급을 주는 원장을 따로 두고 자신은 직원으로 취업하는 식으로 서류를 꾸미면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원장은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은 주방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한 250 정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운전기사로 해도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임대유치원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불법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임대유치원의 회계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공사비를 허위로 올려 수천만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아이들 식비를 부풀리는 방식도 동원됩니다. 아이들 먹을거리들이 질도 안 좋아지고 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될 돈이 임대료로 갖다 바쳐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불법 임대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첫 대통령 대면 보고는 예상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 원팀으로 운영해달라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 사령탑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며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와 사회부총리 등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공 부총리는 별도로 경제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모임도 갖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모임과 관련해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비공개로 참석하며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동의한다며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단식을 그만하라는 유화 제스처겠죠. 하지만 야 3당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야3당이 강조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겠다며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야3당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농성 중인 야당 대표들을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말을 구체적으로 대고 같이 할 수 있을 그런 안을 좀 이야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대표님 빨리 같이 공약을 얘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야3당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큰 틀을 논의할 지도부 협의체를 만들거나 논의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민주당이 설득하지 않으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 문턱도 못 넘어갈 그런 얘기를 왜 합의를 하냐고요. 하지만 야3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는 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을 열어놓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당장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보수 대통합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찾아선 손길을 내밀었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같이 하고. 특히 개별 의원들을 향해선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본격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요. 시기적으로 또 좀 더 빨리 오실 분들은 저희는 열어두는 것이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당 한 관계자는 두세 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한두 명 의원들이 떠난다고 해서 보수 대통합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일탈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보수 대통합을 꺼내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와 택시업계의 천막 농성장이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정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달랬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은 없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분신에 숨진 최 모 씨의 분향소가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절! 바로 옆에 마련된 농성장에선 최 씨가 남긴 유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유서에는 카풀은 불법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가 시민에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카풀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불보듯 뻔하시 요금을 지네 마음대로 올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20% 천문학적 금액을 플랫폼에서는 벌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인의 유서를 전달받고는 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제가 직접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감찰할 건 감찰하고. 하지만 택시업계가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힌 데다 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 후 국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다. 미투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참담하다. 그러니 조속히 미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올 1월 미투 운동의 발화점인 서지영 검사의 성희롱 피해 고발 후 4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의되는 관련 법안은 무려 9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고작 9개. 내용이 중복된다, 그걸 뺀다 하더라도 너무 민망한 수준이죠. 지난 10월 정부가 직접 발의해 연내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미투 관련 법안도 22개 중 5개만 통과됐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이미 2년 전에 발의됐던 것도 있죠. 국회의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 찾는 격으로 법안만 쏟아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세계 1위. 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한 법안 수만 해도 무려 15,000개에 달하니까요. 프랑스 의원들이 5년간 발의한 법안은 2,000개가 안 되고 독일이 4년간 400개 정도라니까 굉장한 수준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중 처리된 게 고작 10%라는 거죠. 하긴 국가의 1년지 대계인 내년 예산안 심의도 사흘 만에 겨우 처리했으니 민생 법안이라고 뭐 급할 건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을 못 참습니까? 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난달 법안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혹시 국회의 본분은 잊은 건 아니겠죠? 국회가 밥 먹는 시간, 싸우는 시간, 윽박지르는 그 시간에도 국민은 고통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도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예산까지 들여서 예쁘게 매달아 놓은 조명이 신호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신호등을 가리는 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규제도 없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배 카페 골목입니다. 0.8km 구간에 스카이라인 조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초록색 전구, 빨간색 전구와 섞여 있고 멀리서 보면 신호등을 가립니다.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방배 카페 골목을 돌아보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까이 와야 보이고요. 그 장식물이 빨간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헷갈리네요. 네. 차들은 정지선을 넘어서기 일쑤입니다. 신호등 잘 안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여요. 조명이 설치된 건 지난해 9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인회가 서초구청, 방배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구청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신호도 그렇고 이렇게 뭐 유흥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관련 법엔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할 뿐이어서 공중에 조형물을 매달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방배경찰서는 신호등 주변 조명부터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LPG통은 원래 외부, 집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 이 LP가스통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이 꽤 많고 심지어는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예죠.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33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LPG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똑같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가스로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하지만 LPG 용기를 집안에 두는 건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병원은 아무런 신고 없이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업용 산소는 폐차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신고 대상 58개소 중 54개소로 가스 충전소 안에 흡연실을 두고 버젓이 흡연을 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로 한 해 평균 13명이 숨지고 10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두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에 33만 4천 명 이후 10달 만에 최고치이자 5달 만에 10만 명 이상을 회복한 건데 그닥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주력 사업에 몰려있는 제조업은 취업자가 9만 명 넘게 줄었고 나랏돈이 들어간 공공사회보장 행정취업자나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늘어서 세금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시 3.2%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섰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히려 낮추면서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듯 했는데 그래도 뒤끝은 있었습니다. 중국에 온 캐나다인 한 명을 억류시켜버렸거든요.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캐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보석금 85억 원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입니다. 멍 부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석방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미중 갈등. 하지만 중국이 돌연 캐나다인 한 명을 구금하면서 또 한 번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억류된 인물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출신의 마이클 코프릭으로 북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구금 시점이 멍 부회장 체포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보복 조치였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In China, there's no coincidence. If they want to send you a message, they will send you a message. 미국 국무부도 이번 억류 사건의 후속 대응으로 중국 여행주의보 발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멍 부회장은 석방됐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미, 중, 캐나다 간의 공방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푸짐한 밥상이 넉넉한 마음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과도한 상차림을 많이들 하죠. 게다가 한 번 오른 반찬은 손을 안 댔더라도 다시 다른 손님의 상에 오르면 난리가 나고요. 때문에 매일 12,000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오고 처리 비용만 연 4,800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윤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굴요리 전문점. 10,000원짜리 굴밥을 시키자 10여 가지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예 손조차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다 보면 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럼 안 먹되는 음식은 계속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은 결국 쓰레기 신세가 됩니다. 20-30%는 버려진 음식이 너무 아깝죠. 솔직히 한 번도 손도 안 가보고 버려지는 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과도한 상차림으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은 12,000톤으로 연간 1톤 트럭 438만 대 분량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톤당 11만 원, 하루 13억 원 이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4,800억 원에 달하고 식량자원의 가치까지 더하면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이나 됩니다. 경제적 상차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간소한 상차림은 외식산업 수익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상 차림만 간소하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돼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상차림이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식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MBN 영상취재부의 정재성 기자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시상하는 올해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정재성 기자는 지난 5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모습을 단독 포착해 영상보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공군 최고의 항공기 조종사를 뽑는 2018년 보람의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오늘 개최됐습니다. 장승준 MBN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뛰어난 공중 전투 능력을 선보인 F-15K 전투조종사 이재수 소령이 올해의 탑건에 선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성공 비결을 전하는 MBN 특별기획 100년 가게의 비밀.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0년 가까이 인기를 끄는 한식당. 40년째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맥주집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기와집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놓였습니다. 도가낸 젓갈 대신 생새우와 생낙지로 맛을 낸 이북식 김치가 담겼습니다. 50년째 이어지는 전통의 맛이 이 식당의 인기 비결입니다. 평안북도 출신의 사장은 올해 88세지만 여전히 김치를 직접 담급니다. 찌개엔 조미료를 넣지 않고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냅니다. 우리 집에는 김치하고 된장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래도 담아서 하던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88 올림픽 기념 맥주잔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냉장 보관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급속 강제 냉각 방식과는 달리 생맥주 통이 들어오면 냉장을 시켜 최적의 온도로 숙성시킵니다. 안주는 노가리나 소시지 같은 가벼운 안주가 전부. 1980년 창업 이래 맥주 본연의 맛에 집중해야 한다는 창립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한 안주를 먹으면 맥주 맛이 상쇄할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신 거를 전통을 이어받고 싶어요. 최근엔 오히려 고집스럽게 보존된 옛 맛과 감성을 느끼려는 젊은 손님이 늘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른 밖에 홍대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감성 이런데 그러니까 감성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시간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있는 고집이 100년 가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우승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전역이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 축구의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젯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 풍경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수많은 축구팬이 한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경기를 치르는 박항서호를 응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부 호찌민시의 응우옌 후예거리입니다. 축구팬 수만 명이 북을 치고 부부젤라를 불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호찌민시에서 응원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택시 등의 진입을 차단하고 다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할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먼저 2골을 넣고도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로 비겼지만 베트남 축구팬들은 만족했습니다. 적지에서 넣은 값진 2골. 원정 다득점에 따라 베트남은 오는 15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4강 2차전에서 0대0이나 1대1로 비겨도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스즈키컵 정상에 오릅니다. 우리도 하노이에 가면 4만 우리 베트남 응원단에 힘을 입어서 우리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준우승. 8월 아시안게임 4강으로 박항서 기적에 열광했던 베트남. 박항서 기적을 믿기에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탁구 남남북녀죠. 남북 혼합 복식팀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던 장우진, 차효심 선수가 다시 국내에서 만났습니다. 매일 호흡을 맞춰왔던 다른 팀보다 짧은 시간에 더 가까워진 호흡으로 세계 1위에 도전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우진이 연습장에 나타나자 먼저 와 있던 차효심이 활짝 웃으며 반깁니다. 지난 7월 처음 팀을 꾸린 후 벌써 3번째 만남. 이제 어색함이라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국제탁구연맹 그랜드 파이널스에 출전합니다. 상위 8팀만 출전하는 시즌 최종전. 처음 나선 코리안컵에서 금메달을 땄던 두 사람은 이번 대회 우승하면 세계 랭킹 2위에서 1위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첫 연습부터 두 사람은 농담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며 찰떡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1차전 일본 팀을 대비한 작전도 척하면 딱이었습니다. 사이드 이거는 잘 안 돼. 여기나 30여 분의 짧은 훈련을 마친 두 사람은 가벼운 하이파이브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친누나처럼 이렇게 좀 어색함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리시브나 이제 남자 공을 잘 받으니까 거기서 제가 좀 많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장우진, 차효심조가 1차전을 통과하면 임종훈, 양하은조 등 연이어 한국팀을 만날 가능성이 커 남남북녀의 하모니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눈이 오는 지역들에서는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산간, 충북 북부에 2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동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눈이 그치는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서 바보를 검색했더니 여러 장의 사진이 뜨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발끈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의 최고 경영자를 청문회에 불러 조작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구글 측은 사람들이 함께 검색한 단어 등 200여 개의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지 결코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왜 바보 같을까?
트럼프의 바보 같은 결정, 뭐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데 이를 어쩌죠? 이 청문회가 크게 보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보라는 단어는 더 밀접한 연관어가 돼버렸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친 일상 콜레스테롤 이중 케어가 필요합니다.